원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이제 2014년도 시장이 이제 거래일수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 웬만한 이제 그 펀드 매니저들도 이번 올해는 이제 수익률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올라가는 기업들 쉽지 않았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가 시장이 역시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변동성에 대한 흐름이 큰 그런 이제 그 1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1939포인트가 지금 마이너스 8포인트, 8.5포인트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배당락 지수 때를 감안한다라면은 갭상승으로 시작했고 또한 양봉으로 좀 뽑아주고 있다라는 거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현금 배당락 지수 감안했을 때 1927포인트가 오늘의 이제 스타트 지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잘 회복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코스피에 비하면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1월 달에 대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코스닥 쪽에 좀 더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모습을 봤을 때 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수세에 대한 흐름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은 뭐 거의 클로징이 끝났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굳이 이제 매수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오늘 이제 종가 이제 윈도우 드레싱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 있겠죠. 어떤 기업이 있냐면은 바로 삼성 SDS입니다. SDS 같은 경우 5천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200에 대한 패스트 트랙으로 편입이 되면서 지금 이제 인덱스 펀드 관련된 물량들이 한 5천억 정도 들어올 물량이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고,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기대감에 당장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근데 일단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주가를 좀 밀어붙이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거래소는 어쨌든 별로고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인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 반도체 장비주들, 뭐 PSK라든가 오늘 보게 되면은 지금 이오테크닉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중국 쪽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2017년도에 지금 삼성에서 대규모 공장 건설에 대한 쪽을 예정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양호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 쪽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 말고도 코스닥 쪽에서 보게 되면 게임주들이 오전장에 좀 더 양호했다가 지금 살짝 밀리는 형태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바이오 쪽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여전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1월 효과 쪽이 이제 어느 정도로 나타날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인데, 지금 보게 되면 중국 관련 화장품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보게 되면은 해운주들, 그러니까 지금 현대글로비스를 비롯한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좀 반응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1월 달이라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1월 달이라고 해서 2015년도가 찍힌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 정책적인 기대감이 어느 쪽으로 좀 나타날 것이냐에 대한 쪽이겠고, 일본이 우리가 이제 주말을 보내는 사이에 이 양적 지금 보게 되면 경기 부양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약 32조엔 규모죠. 3조 5천억엔 규모에 대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 글쎄요, 이게 뭐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방 경기 선순환 확대를 위한 긴급 경제 대책이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런다고 해갖고 이게 돌아갈 경기였으면은 이미 그 전에 돌아갔겠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소비세율 인상, 그리고 또 여기서 또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소비세율 인상을 하고 나서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 대기업들은 플러스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위축이 됐고요. 소비자 물가는 올라갔고요. 거기다가 법인세가 소비세율을 인상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비세율까지 인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질적인 어떤 체감 소비는 이제 줄어든, 이제 일본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역시 그것을 그대로 지금 GDP 성장분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다가 이번에 또 이제 뭐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대기업들의 또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인하한다라고 하죠. 과연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소비세를 빨리 또 추가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가 당장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보게 되면 또 외부에서는 신용 등급을 또 강등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한번 일본이 문제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일본 입장으로서는 지금 어차피 갈 때까지 갔으니까 끝까지 간다라는
그런 그 방법밖에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그 선거 그 캐치프레이즈도 보게 되면 이 길밖에 없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왔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 퇴로가 없다라는 배수진을 친 일본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이제 이 엔화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게 됐을 때, 요거를 이제 잘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엔화에 대한 변동성이 약세가 이 고삐 풀리듯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면 그때는 상당히 큰 리스크가 이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점들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환시장 쪽을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유가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에 보게 되면 유가가 또 추가적으로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54불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유가가 이렇게 큰 어떤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유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큰 변동성에 대한 쪽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일봉 상황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하단부에서 횡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유가가 2불 내리고 뭐 1불 올라오고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 자리죠. 지금 이제 이 저점이 한 53불대인데 53불을 이탈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라면은 시장에서는 조금 리스키한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될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이제 유가에 의해서 또 이제 경기 위축 이런 쪽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재밌죠. 지금 어떻게 재밌냐면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값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값은 반등을 하는데 유가는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이 상당히 뭐 시장도 보게 되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유가는 하락하고 금값은 올라가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뭐 존재한다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뭐 그 기업들의 이익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기업 이익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뭐 삼성 SDS 오늘 올라가고 있는 거 뭐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소화학이 코스피 200에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내용을 한번 봤고,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오늘도 삼성전자 자사주 매수를 제외한다라면, 그 외국인이 이제 자사주 매수에다가 매도를 쳤겠죠. 그걸 제외한다라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매매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시장에서 뭐 특징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뭐 게임주들 오늘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 게임주들 계속해서 예고를 해드렸듯이 오늘 이상현 대표를 모시고서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 한번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게임주가 움직일지 상당히 궁금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제 애널리스트로 가야 되지 않을까. 게임 회사가 잘 안 되면 애널리스트로 가셔라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현 대표 모시기 전에 그 전에 키움증권 미녀 앵커 김윤아 앵커와 함께 지금 증시 일정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도 그 올해를 빛낸 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주식 상승률적인 측면에서 누구도 뭐 두 가지 기업을 뽑죠. 아모레퍼시픽과 이제 컴투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뭐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이런 덩치 있는 기업이 좀 올라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그 어느 누구도 이제 컴투스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적에 대한 쪽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꾸준히 올라왔는데, 이 컴투스가 올라오기도 전에 이미 올해는 컴투스가 잘하지 않을까요? 라는 멘트로서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던 이분. 그분이죠. 그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상현 대표님을 모셨는데, 이상현 대표님이 지금 그 게임도 그 하나 유통하고 계시죠? 예. 잘 되고 계십니까? 고만고만합니다. 아주 고만고만합니까? 지금 그 게임 이름이 뭐죠? 키티러시. 키티러시. 네. 여러분들 이제 구글 플레이나 이런 쪽에서 키티러시를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이상현 대표님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키티러시 전에 지금 컴투스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애널리스트 쪽으로 이 게임 쪽, 이 엔터 업종 분석 쪽으로 전환하실 의사는 없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사이트를 갖는 건 쉽지 않거든요.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뭐 아무래도 업계에 있으니까. 업계에 있으니까요. 예. 이제 뭐 좀 미리 알 수 있는 것들이 네네. 좀 있어서 또 잘 적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궁금해서 모셨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컴투스, 그러니까 지금 말이 나온 김에 한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컴투스 올해도 플레이를 잘할까? 제가 이번에 오늘 토토가 아마 무한도전 토토가 보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못 봤고. 못 보셨습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 무한도전 토토가 보셨습니까? 토토가 끝나고서 나오는 광고를 한번 보셨나요? 광고 전 두 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하나는 클래시 오브 클랜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게임비리 토토가 끝나고 광고를 했습니다. 네. 토토가가 지금 전체 아마 공중파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그 광고비가 비싼 그 시간대로 그 전후가 가장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광고를 붙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컴투스와 게임빌 올해도 이 플레이가 잘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내년 우선 컴투스 게임빌은 계속해서 잘 할 것 같고요. 아 계속해서 잘할 것 같다. 단지 네. 2014년도 같은 성장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뭐 조금은 저는 퀘스천 마크. 예. 약간은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다. 근데 컴투스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신작을 내놨다면 게임빌은 사실 컴투스 덕을 본 거지 뭐 이렇게 신작은 없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긴 하지만 글로벌 역량이나 네네. 또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컴투스와 게임빌이 유사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지긴 해요. 단지 네네. 게임빌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 다음 소재를 선택하고 네네. 선택과 집중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면 게임빌이 선택과 집중을 많이 한다. 제가 보기에는 예. 좀 네네. 그렇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라인업을 가지고 네. 예, 또 다양한 시도를 한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일단 현재 뭐 서버너즈 워가 계속 선방을 하고 네네. 있고 그 외 기존에 뭐 그 낚시의 신. 네, 그러니까 예. 2연 타석 말홈런이었거든요. 낚시의 네. 신 잘 되고 서머너즈 워가 이어서 계속 잘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현재 크리티카, 네네. 예,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네. 약간 게임별은 현재 국내에 좀 집중돼 있긴 한데 네네. 해외에는 컴퓨터스가 계속해서 잘 해 나갈 것 같고요. 네네. 예, 물론 다음 힌트작이 무엇이 될지는 네. 현재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음. 그래도 생명력이 좀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네. 현재 시장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네네. 2015년도에도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세를 예, 이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게임빌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저는 좀 놀라웠던 게 토토가에 광고를 넣었다.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그만큼 마케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또 왜 이상현 대표님을 모셨냐면 네. 이상현 대표님이 사실 또 이력을 보게 되면 또 웹젠 출신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웹젠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그 컴투스에 이어서 핫하게 시장을 달궜던 이 하반기에, 하반기라고도 볼 수 없겠죠. 4분기죠. 네. 4분기 시장을 달궜던 기업이 바로 웹젠입니다. 네. 전민기적 하나로 네. 지금 보게 되면 시장에서 완전히 그 예전에 그 뮤의 영광을 되살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네. 그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 전민기적에 대한 중국에서의 성과, 막 이런 게 뭐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모바일이니까 그냥 단기적으로 그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웹젠 자체가 영향이 커서 나타난 성과라기보다는 네네. 약간 비하인드가 있다면은 중국에서 이제 웹젠을 모티브로 게임을 먼저 만들었고요. 웹젠을 모티브로 먼저 게임을 만들었었다? 웹젠의 예. 뮤를 모티브로. 뮤 같은 컨셉에. 예.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웹젠에 제한을 해서 라이센스를 가져간 방식이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가져간 겁니까? 예. 그러면은 리턴 받는 게 그렇게 크진 않겠네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웹젠이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이고요. 네네. 예. 그러면 직접적으로 자기네가 뭐 이렇게 저거를 한 게 아니라 개발을 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개발해갖고 그냥 로열티만 받는 거군요. 예. 그럼 리턴은 그렇게 안 크겠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9대1 정도는 그럼 받을 수 있을까요? 9대1 정도? 9대1 정도도 안 되나요? 뭐 그걸 쉽게 예측하기는 힘든데, 뭐, 당시에 뮤 IP가 이렇게 굉장히 파워가 있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쵸, 예. 뭐 한 5%? 많이 5% 받으면 정도? 모르겠어요. 5에서 10이 될 정도 그 사이가 정도 아닐까, 사이? 예, 예측을 하는 건데, 이거 정확한 건 아니라서. 네네. 예. 그리고 뭐, 웹젠이 만약에 전민기적을 가지고 네네. 뭔가 모멘텀을 살리려면 뭐 해외 또는 다른 컨텐츠를 가져와서 네네. 이제 한국 런칭이라든지 또는 이제 해외 다른 국가들의 런칭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매출에 뭐 기여를 하지 않을까 뭐 네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웹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에 대한 상당히 좀 과도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뭐, 그 이상현 대표님은 이제 주식보다는 이제 게임 업계에 대한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그거를 갖고 잘 해석을 해갖고 이제 시장에 좀 적용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제2의
웹젠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뭘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그 제2의 웹젠으로 이제 가능성을 꼽는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위메이드를 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올해 초에 모셨을 때도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웹젠을 두고서 공부 못하는 부잣집 막내 아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 공부 못하는 부잣집 막내 아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또 표현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럽다, 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 이 위메이드하고,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이제 그 게임 1세대들은 기억을 하거든요. 이 소프트맥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네. 소프트맥스, 그리고 액토즈 소프트, 이렇게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전에 이제 그 뭐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는 뭐 창세기전으로 상당히 유명했던 이제 그런 게임 개발 업체고요.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어디였죠? 그 중국의 샨다. 그, 샨다 소프트, 네. 샨다 게임즈가 대주주고,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가능성만 진짜 무궁무진한 이런 기업들인데 이 세 기업 중에서 혹시 웹젠처럼 될 만한 뭐 중국 쪽에 뭐 라인을 대고 있다라든가 중국 쪽에 게임을 유통할 예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할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우선 그 기존에 네네. 이제 2015년도 게임 업계 이제 화두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그 IP하고 키워드가 이제 IP 지적 IP? 재산. 아, 지적 재산권. 예, IP. 아, 최근에 뭐 소송 들어갔다라고 막 그 뭐 있었던데 뭐 게임 업체 간에. 아, 예, 뭐 그런 게 이제 최근에 많이 예. 빈번해지고 있긴 한데 네네. 제가 말씀드리고는 이제 중국이든 해외든 국내든 기존의 PC에서 성공시켰던 브랜드가 네네. 모바일화 됐을 때 아, 조금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네.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위메이드 웹젠 소프트맥스는 제 개인적으로는 세 개 다 추천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기업들은 예. 그 올해도 역시 그렇게 크게 뭐 잘 크게 개발한 게 안 쉽지 보인다. 않을 것 같아요. 예. 아, 위메이드가 됐던 예. 뭐 소프트맥스가 근데 됐던.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쪽에 이렇게 뭐 지분 투자에 대한 수익이나 네네. 뭐 이런 안정성은 확실히 있겠지만 네네. 신작에 대한 신작에서의 기대 모멘텀이 없다. 예, 쉬워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소프트맥스의 창세기전 4. 이거 그 소프트맥스인가요? 그 소프트맥스가 그 창세기. 파이널 판타지가 한 데가 액토즈인가요? 예. 이 액토즈의 파이널 판타지 그 14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재 국가별로 좀 반응이 틀린데 네네. PC 쪽의 시장 자체가 지금 많이 둔화된 상황이어서 이제 파이널 판타지 14는 PC 쪽 게임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뭐 그냥 적절한 정도의 성과를 내지 않을까는 보지만 뭐 이게 굉장히 히트를 칠 것이다. 그렇게 대세는 보기는 아니다. 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이널 판타지 14이 이게 액토즈 소프트가 이제 그 국내에 들여와서 국내만 유통하는 거죠? 네. 중국까지 뭐 이렇게 유통시키는 게 아니고. 중국은 이제 샨다가 하고요. 샨다가 직접 하고요. 예. 그럼 뭐 액토즈가 그렇게 크게 저거 할 만한 건 아니겠네요. 우선 중국이 먼저 출시를 할 예정이니까 중국 반응을 보고 네. 천천히 뭐 액터즈는 또 그럼 액토즈가 개발에 참여한 겁니까? 개발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요. 그냥 예. 국내만 유통하는 거군요. 퍼블리싱을 하는 퍼블리싱만 거죠. 하는 예. 거군요. 그러면은 크게 이렇게 그 수익이 뭐 국내 시장 쪽밖에는 볼 게 없는 거네요. 네. 그러면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는 창세기전 4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 얘기가 한때 잠깐 있었거든요. 근데 창세기전 4가 뭐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사이에 소프트맥스가 이렇게 잘해온 건 아니어서 네네, 그렇죠. 예. 그 지금 현재 시장을 모바일 쪽 시장을 보시면 그 동네 좋은 소재인 거는 분명해요. 네네. 예. 근데 지금 회사의 역량 자체가 네네. 지금 탑권에 있는 회사들을 쫓아갈 수 있을지가 조금은 의문이고요. 네. 마케팅 시장이 지금 형성된 상황이라서 좀 마케팅 자금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가 네네. 관건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창세기가 가지는 그 브랜드 파워는 엄청나죠. 국내에서는 이제 그 게임성도 잘 살려야 되겠지만 예, 그래도 유통 현재 마케팅에 대한 지금 그 파워 게임은 네네. 무시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예. 아무리 좋아도 노출이 안 되고 사람들이 모르면 네네. 예, 접하지 않기 때문에 예. 소프트맥스가 쉽지 뭐 색이 없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예. 그냥 먹고 살 거다 이런 예. 그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지금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올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PC 게임, 그동안에 이제 검증됐던 PC 게임이 모바일에서 잘 된다면이라는 가정을 해놓고 본다라면, 결론은 그러면 NC 소프트 아닙니까? 예. NC는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되고요. 네네. 예. 얼마 전 뭐 지스타에서도 전후로 해서 네. 뭐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긴 했는데. 지스타가 뭐 갔다 오셨으니까 직접 예. 부스 뭐 계약도 체결하셨나요? 이번 지스타는 그런 지스타는 저 입장에서는 아니었고. 아니셨습니까? 예. 네네. 뭐 일단 NC는 예, 방향성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떤 방향성이 제가 이제 주로 봤던 부분은 뭐냐면은 크로스 플랫폼. 네. 예, 무슨 말이냐면은 PC와 온라인을 같이 할 수 있는, 네. 모바일을 같이 할 수 네. 있는 이런 이제 개발 방향성을 가지고 네. 갈 거고, 당연히 이제 이후에는 스마트 TV 네네. 또는 뭐 콘솔, PC, 모바일 이렇게 다 연동이 되는 뭐 네네. 게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예, 단지 모바일과 이제 PC를 같이 이렇게 개발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거든요. 네. 예, NC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초기부터 이렇게 미리 NC에 투자를 하는 거는 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검증된 게 아니어서.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그 얘기를 했던 그 뭐죠? 리니지 온라인, 예, 모바일 예. 이것도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겁니까? 아직은? 리니지 모바일 결국 그 기존의 리니지 유저들께 리니지 모바일이 제가 네네. 알기로는 그 PC와 같이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네네. 예,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서 조금 플러스 되는 정도? 하지만 현재 리니지 플레이어 자체가 너무 고정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거 아닌가요? 공장? 왜 뭐 공장이라고 봐야죠. 대부분 예. 공장 아닌가요? 예. 이제 너무 고정적이기 네네. 때문에 네. 이게 확장이 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예, 한계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리니지 모바일을 좀 보게 되면 진짜 리니지 플레이어가 이제 사람인지, 그죠? 공장인지 이게 좀 드러나겠네요. 예, 모바일도 공장은 가능해서 모바일도 공장이 가능합니까? 더 쉽죠. 더 쉬운가요? 예, 오히려? PC보다는 오히려 그럼 아무래도 그 PC로 하는 이 모바일로 다 공장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더 잘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일단은 뭐 한 PC에 모바일이 돌아가게끔 여러 개의 뭐 플레이를 이렇게 네네. 시킬 수 있는 게 가능하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NC는 그럼 돈 더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위 말하는 그 공장을 돌리는 쪽에서 뭐 수요 예측을 원체 잘하기 때문에 현재 수요 반응을 보고 또 움직이겠죠. 예, 네네. 예, 반응을 보고 이제 신규가 얼마나 들어오느냐 또는 새 기존의 리니지를 하던 분들이 다시 얼마나 돌아오느냐 네네. 여기가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은 그거 보고 예,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는 어쨌든 좀 미리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NC소프트에 대해서. 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제 뭐 그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을 좀 주셨고, 리니지 그 지스타에서 봤을 때 NC 사실은 그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불만은 뭐냐면 김택진 의장 뭐하냐? 이 야구한 거밖에 더 있냐? 주식 팔고 이런 의사가 상당히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 이제 김택진 의장이 뭐 현업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주주들 예, 입장에서 물론 궁금하거든요. 현재는 이제 개발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 챙기고 있는 디렉션, 겁니까? 챙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못했어요 그 동안에? 우선 그 PC 쪽 라인업들의 조정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라인업들에 예, 대한 예. 조정이 많았다. 이유는 현재 약간 애매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NC는 글로벌 진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글로벌 퀄리티, 소위 말하는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트리플 A급 네네. 작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대형 뭐 예를 들어서 제작사들이 예,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서 네네. 이제 트리플 A급을 PC 쪽에서 석권하고 있는데 이제 개발 역량이 있지만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네네. 뭐 제품의 퀄리티 자체가 아직은 네. 조금은 딸리는 네네. 예, 이걸 이제 돌파하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돌파하는 게 관건이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럼 개별 기업으로 좀 들어와서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현 대표님도. 뭐, 대부 시스터즈나 아니면은,
그 썬데이 토즈 이 좀 그 게임 하나 갖고서 이제 성공한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뭐 대부분 뭐 사실은 쿠키런 하나로 예. 하고 저도 이제 제가 하진 않습니다만 제 아들이 열심히 쿠키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쿠키런을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쿠키런도 안 하던데 보면 이제 쿠키런 2가 나온다. 뭐 썬데이 토즈도 보게 되면 썬데이 그 애니팡 2도 그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뭐 실패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썬데이 토즈와 쿠키런 같은 이 원게임 하나의 게임만을 갖고서 이렇게 유지했던 이 게임 개발사들, 그러니까 올해 뭐 애니팡, 뭐 썬데이 토즈나 쿠키런에서 뭐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둘 중에 어디로 손을 드냐라고 네. 하면은 애니팡 쪽, 썬데이 토즈를 조금 더 저는 손을 썬데이 토즈를요? 네, 네, 그 들고 싶고요. 이유는 뭡니까? 우선 데브 시스터즈에서 쿠키런 2를 만든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네네. 뭐 기존의 그 쿠키런 유저들을 쿠키런 2로 데려오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네. 모바일에서 이렇게 현재까지 많은 과금을 했던 그 사용자들이 네. 기존의 쿠키런을 과연 버릴 수 있느냐? 그쵸. 예, 예. 굳이 왜 처음부터 다시 유사한 게임성을 가진 거라면 쿠키런 2에 또 다시 돈을 써야 되냐? 그러기에는 뭐 게임성이나 뭐 특별한 이유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그게 실질적인 그 사용하는 플레이하는 입장에서 바라봐도 그렇죠. 굉장히 그 어려운 새롭게 뭔가 획기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기에는 쿠키런이라는 런 장르가 네네. 뛰어가는 장르가 제약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물론 뭐 게임성을 완전히 바꾼다면 또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제 데브 시스터만이 알겠죠. 예. 그래서 그렇고 애니팡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기존에 증명을 한 거는 이미 증명을 했거든요. 애니팡은. 네네. 예를 들어서 애니팡에서 애니팡 2로 갔는데 네. 넘어갔는데 이제 좀 다른 게임성을 가지고 접근을 분명히 네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효과도 냈고, 캔디 크러쉬사가 잘 베겼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네. 기존의 유저들을 잘 이렇게 이동을 네. 시킨 어. 이런 케이스라서 네. 뭐 이후에 퍼즐류 게임을 다시 만든다면 애니팡, 썬데이가 더 잘할 거다. 훨씬 더 성과는 좋지 않을까. 예. 기본적인 성과는 내지 않을까라는 게 네.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쿠키런은 조금은 아직은 예, 물음표. 물음표. 예. 그 이유는 이제 게임 장르의 특성이나 또는 유저층을 네. 고려했을 때 사용자층이 이제 저연령대로 계속 내려간 상황인데 이제 조금은 빠질 때도 됐거든요. 네, 실제로 그 뭐 컨텐츠 자체가 네네. 이렇게 반복을 계속하거나 네. 이제 목적을 계속 부여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이상현 대표님께서 보시는 올해 이 기업은 잘할 것 같다라는 내년에 이 기업은 잘할 것 같다라는 그런 그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확신을 가지기는 조금 어렵지만 네네. 그래도 하반기 정도에 그러니까 2015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네. NHN 엔터테인먼트가 네네. 뭔가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네.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NHN 엔터요? 예. 이유는 네네. 컴투스 게임일과 유사한 방향성을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네네. 글로벌의 그러니까 단일 버전으로 서비스를 네. 하겠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작년 그렇게 하고 성과는 없지만 네. 게임업이 그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내기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네. 예. 현재 뭐 최근에 런칭한 크루세이드 제가 최근에 런칭한 게임이 하나 있는데 토스트에서 네네. 조금씩 성과를 내는 걸 보면 네네. 예, 이후에 어떤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네. 이제 그런 역량이나 서비스 역량이나 또는 그 게임에 대한 그 방향성을 네네. 잡을 타이밍이 하반기 정도 오지 않을까. 예,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NHN 엔터. 예. 내년에 컴투스처럼 한번 비상해 예, 보기. 그 정도까지 갈지는 네. 저도 의구심이긴 한데, 물론 이제 그런 시도가 실패할 가능성이 또 있는데, 네네. 결국은 이제 게임과 이제 서비스 노하우가 네. 합쳐져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네. 예, 그런데 그런 방향성으로 지금 현재 그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지금 이 키티러시가 지금 그 대표님께서 지금 개발하신 이런 게임이죠? 네. 키티러시죠? 키티러시. 예. 그죠? 이게 지금 플레이 영상인가요? 예, 예. 이것도 많이 어떤 게임하고, 어떤 류의 게임하고 좀 많이 비슷한 겁니까? 일단 쿠키런하고 비슷하고요. 쿠키런하고 많이 네네. 비슷합니까? 이런 류의 게임 자체는, 그럼 이 쿠키런과 같은 이런 류의 게임 자체는, 뭐라 그럴까요? 시장에서 그럼 어느 정도 수명을 좀 다 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쪽도 수요가 있을까요? 국내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네. 그러면 이제 해외 시장을 좀 보시는 건가요? 네, 해외를 보고 있긴 한데, 네네. 현재 계속해서, 가져가기에는 컨텐츠나 시장의 변화 속도?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약화된 상황이라서, 적극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장르 자체의 특성 때문에.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대표님 모시고 말씀드렸던 지금 게임 업종에 대한 아주 본격적인 분석을 해봤고요. 어떠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보다도 현장에 계신 분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좀 어떤 가감 없이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해는 컴투스를 말씀을 해주셨다면 내년에는 NHN 엔터다. 저도 한번 NHN 엔터 계속 좋다고 얘기했는데 내년에도 계속 NHN 엔터를 좋다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예.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에 토요일 날 토토가 보셨습니까? 토토가 보면서 참 2주 걸쳐서 하는데 참 끝나는 게 참 아쉬웠습니다. 저도 이제 빨리 다음 주 토토가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토토가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터보에 지금 토토가 지금 터보 뉴 센세이션 2GB 지금 보게 되면은 지니, 다음 뮤직, 소리바다, 싸이월드 뮤직 등 총 4개 실시간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중국에서의 반응도 또 재밌습니다. 중국에서의 반응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누구 때문에 지금 왔나, 그죠? 토토가 이거 지금 누구 때문에 봤나 했더니 김종국이 지금 압도적인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런닝맨에서도 인기가 좋다라고 지금 피디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 제기 꼬맹이들도 지금 보게 되면 김종국 꾸기 이러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나 유재석 보러 왔다. 종국 오빠에게 드립니다. 김종국 응원해요. 종국 오빠 멋져요. 런닝맨 보다가 종국 오빠를 알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쭉 보게 되면 중국인들의 반응이 상당히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도 이 토토가에 대한 반응이 엄청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하나 잘 만들면은 어쨌든 간에 상당히 시장에서 큰 반응이 오는데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온 보고서 SBS 미디어 홀딩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런닝맨 김종국을 지금 보게 되면 김종국이 이제 중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김수현급이다라는 얘기까지 심지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보게 되면은 하이투자증권에서 SBS 미디어 홀딩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가지 키워드로 이 SBS 미디어 홀딩스를 주목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턴어라운드라는 컨셉, 그 다음에 차이나라는 컨셉,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식에 주목해야 될 것이다. 지금 아주 좋아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모든 단어가 다 들어있거든요. 지금 턴어라운드, 차이나, 플랫폼, TCP에 주목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면은 턴어라운드는 뭐냐라는 건데, 지금 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데, 이제 SBS의 자회사들, 지금 보게 되면 SBS 미디어 홀딩스의 컨텐츠 허브, 그 다음에 SBS 플러스, 골프, SBS 스포츠, 그죠? 마이아컴, 이렇게 쭉 스마트 미디어 랩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SBS 컨텐츠 허브를 통해서 비계열사 사업자들과 해외 2차 판권을 유통을 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요게 이제 아주 의미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사업부별로 보게 되면은 컨텐츠 부분이 41%, PP 부분이 54%인데 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쪽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내려보게 되면, 일본이 지금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할 중국 시장에 대한 쪽을 찾았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잘하고 싶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중국판 런닝맨, 그죠? 여기서 나오고 있죠. 중국판 런닝맨, 단순 프로그램 포맷 수출이 아닌 공동 제작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
그죠? 중국판 런닝맨의 흥행 성공으로 그 지금 SBS의 입지가 상승하고 있어서 중국에서의 공동 제작 형태의 프로그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가 잘 됐기 때문에 이어서 나타날 수 있는 후속작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다라는 거겠죠. 왜냐면은 아마 그 별에서 온 그대가 SBS에서 했었나요? 그죠? SBS에서 했는지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SBS였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지금 이렇게 쭉 한번 보겠습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고 쭉 보게 되면 가격에 대한 것들도 나와 있나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거는 지금 안 나왔나요? 지금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저거죠. 그러니까 추속적인 공동 제작에 대한 얘기들, 이 후속타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에 대한 개선세에 대한 흐름이 계속할 수 있고 스마트 미디어 랩을 통해서 플랫폼 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광고 수수료까지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광고 수수료, 그죠? 향후 온라인 등에서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스마트 미디어 랩. 우리가 나스 미디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스마트 미디어 랩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만이 수취할 수 있는 광고 수수료까지 받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없는 돈이 생긴다는 얘기니까 이 턴어라운드를 할 수밖에 없고 중국 쪽에서 플레이 잘하고 있고 이런 플랫폼을 갖춰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쪽이 이례적이지 않고 흥행 산업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금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SBS 뭐 컨텐츠 허브도 좋고 뭐 J 컨텐트리도 좋고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SBS 미디어 홀딩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가능성에 대한 쪽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2년 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해왔는데 이거를 이제 좀 벗어날 시점에 대한 쪽이 닿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이번 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제 이 토토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토토가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만 그 감성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 중요한 거는, SBS, 지금 중국인들에 대한 수준도 매우 높아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같은 시간대에, 동시간대에 같은 컨텐츠를 지금 제작을 소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제작되는 컨텐츠의 수준은 어떤 겁니까? 별에서 온 상속자들 이런 수준이거든요. 카피캣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마 최근에 했던 드라마를 노담의 칸타빌레라는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보게 되면은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차이가 나니까 벌써 이 노담의 칸타빌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국내에서는 흥행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차이가 보게 되면은 아주 그렇게 큰 결과에 대해서는 아주 큰 결과로 지금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작은 차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컨텐츠를 만드는 수준 자체의 간극이, 소비자의 수준은 높아져 있는데,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의 수준은 아직까지 못 따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거에 대한 수요를 누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제 국내 컨텐츠 제작 업체들, 영화사들, 그 다음에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들이 채워줄 가능성에 대한 쪽이 매우 높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기업들 계속해서 2015년도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이어서 지금 다음 보고서는요. 지금 이어서 말씀드릴 보고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도 지금 보고서 나온 LG이노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며칠 전이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LED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쪽을 중단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LED 보조금 중단에 대한 시기가 확실치 않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주가에 빠졌었습니다. 이 LG이노텍에 대한 주가를 한번 볼 텐데 LG이노텍에 대한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 주가를 보게 되면은, 자, 이노텍. 주가를 보게 되면은, LG이노텍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만큼 주가가 빠지는데, 외국인에 대한 지분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LG이노텍의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동안, LG이노텍의 주가가 이렇게 지금 빠지는 동안, 빠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은, 바로 LED 사업부에서의 적자이기 때문에 빠졌던 거거든요. 근데 LED 사업부에 대한 적자 때문에 빠졌다라는 건데 이것만 적자가 아니라고만 한다라면은 다시 한번 이 가격을 못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아니면 뭐 저 가격을 뚫어버릴 수도 있는 거겠고요. 그리고 15만 원에는 아마 전환사채 물량이 잔뜩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거기까지 올라가야지만 LG 이노텍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 LG노텍, 그러면 이제 뭐를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봤더니, 지금 이제 우리 투자증권에 대한 이제 단발성, 우리 그 키움증권의 스팟노트 같은 노트 앤 커멘트입니다. 그 스팟노트를 따라한 건가요? 지금 LG노텍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좋은 카메라 모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LG노텍에 주목하고 있는 건 이 카메라 모듈 쪽에서에 대한 실적이죠. 내년에는 더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에서의 우리가 이제 그 KH바텍에 대한 주가가 올라갔던 게 뭐냐면 플래그십 폰에 대한 모델 기준 자체가 이 메탈 프레임을 채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갖고 플래그십 폰에 대한 기준을 가져간다라면 이 카메라 폰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 카메라 쪽에서도 내년에는 전면 카메라에 대한 화소수, 이 후면 카메라보다는 전면 카메라 화소수를 누가 더 강한 걸 들고 나오느냐. 이것이 이제 그 플래그십 폰에 대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겠고, 이미 갤럭시 S6에서도 뭐 600만 화소 이상, 뭐 800만 화소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 대한 이 모듈에 대한 수요가 뭐 삼성이 하면은 딴 데도 하겠죠. 지금 LG도 할 거고요. 애플도 할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다 따라하게 될 겁니다.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이 고화소 카메라에 대한 모듈이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LED는 부진이 여전할 거고, 또 이제 지금 여기서 아직까지 매출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 그리고 LG그룹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벤츠하고 지금 LG그룹의 콜라보에 대한 쪽을 놓고 본다라면은 이 카메라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쪽이 상당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분기 매출에 대한 쪽과 영업이익에 대한 쪽은 기대치에는 못 미치겠지만 시장의 컨센서스는 충분히 충족을 시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도 실망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북미 전략거래선의 신모델 주문 물량이 예상보다 크다. 카메라 모듈 쪽에서 특히 OIS 채택, 손떨림 보정 기능. 이 손떨림 보정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사진을 화소수가 높지 않아도 깨끗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이 OIS 기능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고성능 카메라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모듈 쪽에서 매출액에 대한 분기 최고치를 개선을 한다, 경신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LED 부분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왔었는데, 어쨌든 시기상의 문제지만 중국에서 LED 쪽에 대한 지금 그 추가적인 자금 지원만 안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 LED 업황 돌아가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LED 부분에서도 추가적으로 악화될 거에 대한 쪽, 영업 적자율은 두 자릿수로 확대가 됐는데, 이것만 그 BEP만 맞춰줘도 LG노텍에 대한 턴어라운드는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캡티브 거래선 지금 보게 되면은 캡티브 거래선인 LG전자의 부진은 동사에 오히려 위기감과 긴장감을 불어넣어서 거래선 다변화에 대한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차량 부분 매출액, 이게 아주 지금 핵심이죠. 차량 부품 매출액이 2014년도에 5,250억으로 2015년도 7천억으로 해서 늘어날 전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차량 부품 쪽으로만 1조 원의 대출이래요. 1조 원의 매출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차량 부분에서의 증가, 고화소 카메라 수요에 대한 부품에 대한 증가에 대한 쪽으로 인한 LG 이노텍에 대한 턴어라운드 시나리오는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면 오늘도 이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쪽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이저 리포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시장도 이제 기대감을 우리가 항상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대감을 갖는 것과 실제 시장이 그렇게 펼쳐지는 것과는 이제 좀 더 다른 그런 모습이겠죠. 특히 이제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014년도보다도 높은 그런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이제 그레이 스완, 그러니까 블랙 스완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리스크가 이제 발생을 해서 문제가 터져서 시장이 어떤 그 리스크로 발생을 했을 때, 그걸 이제 우리가 블랙스완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런 이제 블랙스완에 대한 케이스였고요. 이제 그레이스완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그 문제가 발발을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레이 스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마켓워치에서 이제 뽑은 10가지의 이제 그레이 스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게 되면 2015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10가지의 이제 그레이 스완이라는 그 제목을 달았는데요.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지 않나요? 화면이? 첫 번째 내용 한번 보고 싶은데, 넘어가지를 않네요. 네. 화면이 넘어가지 않는 첫 번째 내용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일단 연준에 대한 정책 에러를 일단 들고 있습니다. 연준에 대한 정책 에러라는 건 뭐냐면, 금리에 대한 인상 시기에 대한 쪽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준이 만약에 금리를 너무 늦게 올리거나 아니면 빨리 올렸는데 이것이 지금 시장에서 강한 리스크에 대한 쪽으로 이제 대두가 되게 됐을 때 그 경기가 급격하게 둔화가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흐름이 발생됐을 때 연준에 대한 리스크가 어떤 시장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가가 급반등하는 케이스에 대한 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급반등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얘기 유가가 뭐 경기 부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가가 갑자기 80불대 이상으로 올라오고 100불대로 도달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얘기가 됐던 그런 효과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앞에서도 그 김윤아 앵커랑 같이 얘기를 했던 그리스 문제로 인한 유럽 위기가 재발이 됐을 경우,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그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쪽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이제 그런 문제긴 합니다만은 문제가 발발이 됐을 때는 상당히 큰 리스크를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문제들이겠고요. 또 하나는 사이버 전쟁에 대한 격화입니다. 오늘도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루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소니에 대한 얘기들, 뭐 해킹, 뭐 북한에 대한 인터넷을 껐다 켰다 뭐 이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고요. 이 사이버 전쟁에 대한 쪽이 실질적인 물리적인 전쟁에 대한 쪽으로 확산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연준의 정책 에러와 이제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유동성의 급격한 증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가 이제 보통 주식 시장이 됐던 아니면 이 금융 같은 경우는 이 심리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한쪽으로 사람들이 쏠려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증발에 대한 쪽이 나타나게 되면 이것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고요. 또 하나는 이로 인한 신흥시장에서의 외환 위기입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신흥시장들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여전히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런 국가들 보게 되면은 2008년도보다도 훨씬 더 부족한 외환 보유고를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신흥국에 대한 외환 위기에 대한 쪽도 발발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겠다.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 에러, 유동성에 대한 증발, 신흥 위기, 이거는 이제 뭐 하나로 묶어봐도 좋을 것 같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가능성에 대한 얘기겠죠. 근데 이거 유가가 이제 반등하지 못하게 되면은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아예 배째라. 그래 한번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해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쥐도 우리가 이제 그 봐가면서 몰아야 된다고 퇴로를 그 주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쥐를 몰다 보면 쥐한테 물리는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그 몰이, 이런 그 유가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푸틴을 몰이하는 것이 전쟁으로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겠고, 지금 이제 겨울 들어서 이제 좀 잠잠해진 에볼라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과 그리고 테러 위협에 대한 쪽을 또 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리스크로 제기한 거는 중국과 일본 간의 영유권 분쟁에 대한 쪽이 격화될 수 있다. 뭐 지금 상황 이것도 뭐 한 단계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만 시진핑이 아베를 얘기한 거 그때 이 G20 정상회담에서 보게 되면 아베를 대한 태도를 보게 되면은 야 전쟁도 정말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뭐 어느 하나 지금 보게 되면 예측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예측 발생을 하게 됐을 때 문제는 상당한 큰 파괴력을 가져갈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서 내년도 증시도 쉽진 않다. 가시밭길에 대한 쪽이 계속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우리가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라고 놓고 본다라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죠. 시장은 시장이고 또 저런 리스크를 또 다 딛고 일어나가는 게 또 시장이고요. 우리 주식에는 이 시장에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명언이 있느냐? 주식은 걱정의 벽을,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는 그런 명언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또 주식 못하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 우리가 그때 잠깐 좀 피해가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피해가는 지혜는 좀 필요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 그레이 스완에 대한 이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하나 아주 재밌는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요 책을 제가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책을 정말 어디서, 지금 이 책을 지금 사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KB자산운용에서 임직원 추천 맛집 단행본으로 출간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건데, KB포커스 맛집이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뭐 다른 증권사 직원들끼리도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늘 내가 뭘 살지는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의 점심 메뉴는 너한테 얘기해 줄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종목을 뭘 사야 될지는 이 주식이 좋아 보이고 저 주식이 좋아 보이는 건 얘기하겠지만 내가 어떤 집에 가서 오늘 점심을 먹겠다라는 건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게 증권가의 불문율입니다. 그만큼 이 점심 식사에 대한 고민은 상당합니다. 스트레스가 상당한데 이 KB에서 지금 KB 자산운용이 직원이 추천하는 맛집이라고 해서 아예 맛집이 나왔는데 요즘에 우리가 이제 이 맛집이라든가 이 블로거들 파워블로거라고 해갖고 해서 가서 먹어보거나 막상 써보게 되면 그게 정말 좋은 게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 뭐 이 파워블로거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는 공짜로 안 해주게 되면 거기다 악성 댓글을 다는 악성으로 갖다가 이제 기사를 만들어서 이제 푸는 이제 그런 행태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블로거들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 블로거들을 가져다가 블로거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블로거들, 파워블로거가 하는 맛집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가 가는 이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2014년 특별 부록인데, KB포커스 이 맛집을 한번 구매를 해볼까. 그래서 한번 여기를 한번 탐방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는 물론 증권가 평가도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위의 맛집은 도대체 어디가 계십니까? 저도 블로거지들의 가짜 맛집이 아니라 진짜 맛집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종목 썰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내년도가 우리가 이제 주목되는 기업 하나, 삼성 SDI 이학영 전문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잠깐 관련된 영상 하나를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테슬라 모델 S에 대한 배터리 교체 영상이거든요. 테슬라의 공식 동영상입니다. 지금 이 테슬라가 한 번 충전으로,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니까 테슬라 로드스터가 한 번 충전에 400마일이면 어느 정도냐면은 약 650km 정도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640km 정도인데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가 좀 넘죠? 그러면은 이제 뭐 차량 뭐 에어컨도 틀고 가다 쓴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부산까지 가서 갈 수 있는 거리 정도에 대한 쪽을 갈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거보다도 업그레이드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차량 주행 거리가 길어지니까 그건 좋은데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예, 지금 이제 주유하는 영상이고 한쪽 왼쪽에 있는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주유소에서 이제 주유하는 영상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영상은 이 테슬라가 이제 탈착식으로 해서 그 배터리를 교체하는 시간입니다. 즉 주유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3분 이상이 걸린다. 내가 이제 셀프 주유소 가서 결제하고 뭐하고 주유하는데 지금 이제 3분 정도가 걸리는데 테슬라는 지금 이 배터리 탈착식으로 하게 되면은 1분 30초. 그러니까 한 대 주유할 때 우리는 2대를 갖다가 배터리를 갖다 교환할 수 있다라는 영상을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저게 된다라면은 그동안에 이제 테슬라의 이제 가장 큰 단점으로 지목이 되어왔던,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목이 되어왔던 충전 시간에 대한 쪽을 해결해 줄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모델 자체가 새로운 모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였죠? 이스라엘에서 이 모델에 대한 쪽이 시도가 됐었다가 실패를 했던 그런 모델인데, 테슬라가 뭐 이렇게 훨씬 더 많이 보급을 한다라면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모델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테슬라는 배터리가 교체가 돼서 이제 출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차가 와서 다시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됩니다. 전기차에 대한 시대, 생각보다는 더 빨리 올 수가 있겠고요. 지금 앨런 머스크가 어떤 문제에 대한 쪽에 당면을 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봤을 때 전기차에 대한 시대는 생각보다 좀 빠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내년도에 왜 이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쪽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를 하나 또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이슈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올해 애플의 자사주,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대한 애플에 대한 주가 상승이 이제 어떻게 이어졌느냐에 대한 쪽인데, 애플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에 560억 달러를 올해 썼다라고 합니다. 56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56조를
자사주 매입에 썼다라는 거죠. 우리 그 삼성전자가 얼마 썼나요? 삼성전자가 얼마에 썼는가라고 고민해 본다라면은, 야, 애플의 주가 상승에 대한 쪽이 왜 이렇게 나타났는가에 대한 쪽이 바로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쪽이겠고요. 국내 전체 기업들 자사주 매수를 보게 되면은 국내 올해 자사주 매입이 6년 만에 최대치거든요. 6년 만에 최대치임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취득에 대한 규모가 4조 원에 지금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보게 되면, 뭐, 작년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올해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 2조 6천억 원, 뭐, 2000년도에는 거의, 뭐, 2013년도에는 거의 자사주 매입을 안 했죠. 그러니까 쭉 보게 되면은, 올해 자사주 매입에 대한 쪽이 지금 4조로 6년 만에 최대치인데도 불구하고, 애플이라는 기업 하나에도 못 미치는, 뭐, 절반은커녕 10분의 1 정도밖에는 못 미치는 그런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죠? 12분의 1 정도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했다. 12분의 1도 안 되네요.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그죠? 3분의 1, 14분의 1 정도 수준에 좀 불과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국내 기업들이 지금 이제 얼마큼 자사주 매입에 대한 쪽이 인색한가라는 것인데,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쪽을 내년부터는 이제 배당으로 잡아주겠다라는 거죠. 세금에 대한 쪽, 기업 관료 세제에 대한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활성화 내년에는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2014년도 지금 방송 마지막 방송의 전날 2부죠. 2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김성훈 팀장을 모시고 또 특집을 향해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팀장과 함께 더불어서 2014년도 증시 지금 마무리, 그리고 이제 과연 어떤 이슈, 2015년도에는 무엇을 우리가 보고 지켜봐야 될지 한번 격하게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켓 11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